좋아하는 것은 힘이 있다. 이게 첫째 주제입니다. 아이오와 대학에서 도박과제라는 실험을 했어요. 마침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감정을 주관하는 편도체하고 안화, 기저, 어디하고 뇌의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에 손상을 입은 그런 사람들하고 그냥 정상인하고 어떤 새로운 걸 학습해가면서 좋은 전략을 찾아가는 도박, 갬블링을 시켰어요. 규칙이라든지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감정이 다친 분들은 학습이 안 되는, 이게 돈을 잃고 따고가 있으니까 그게 학습을 촉진하거나 이 전략은 안 좋구나라는 부정적 감정을 줘서 다른 전략을 찾아가게 하고 요거는 해보니까 내가 땄었구나 해가지고 그 전략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랑 그런 부위가 손상을 입은 분은 그런 학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던 전략을 계속하고 성공했던 전략을 기억을 못해서 그 전략을 어쩌다 성공하고 다시 또 반복을 못하고 그렇게 돼요. 대부분의 인지적 처리는 감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로? 인지의 이만큼이 인지인데 꽤 많은 부분이 감정에 영향을 받아요. 이게 이 아이오와 도박과제 외에도 여러 가지의 실험을 했는데 뇌의 감정 영역을 다친 사람들은 학습이 잘 안 되는 거가, 학습뿐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메뉴를 결정한다거나 이런 판단을 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안 되고, 이게 좋은 거냐 저게 좋은 거냐 판단하는 것도 잘 안 돼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둘 다 미지의 길일 때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름의 이제 직관적인 판단을 하거든요. 일단 뭐 이쪽으로 가보자. 가다가 아니면 돌아와서 출발한 데서 다시 또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학습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두 번째, 감정은 인지 기능을 끄고 켜는 스위치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뇌는요 가장 먼저 생존에 관한 정보를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공이 눈으로 훅 날아오면 의식도 안 한 상태에서 눈이 자동으로 깜빡이고 피해지거든요. 이거는 생존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뇌가 아니라는 것에 처리를 해요. 2차는 변연계를 안 돼서 처리를 해요. 예를 들면은 갑자기 호랑이가 왕 뒤에서 나타났어요. 그때 뭘 계산하나요? 도망치기 바쁘잖아요. 다른 거는 다 사라지고 죽고 사는 문제에 관계된 정보만 들어오고 처리를 해요. 다른 거는 눈이 안 띄어요. 만약에 호랑이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저기 황금이 있다, 엄청난 황금이 있다 해도 그거는 눈에도 안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쫓아가는데 여기 굴이 있다든지 뭐 나무가 있다든지 저기 타 올라가야지 이런 것만 판단이 되지 생존과 관계없는 정보는 다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부정적 감정이 확 음습하잖아요. 특히 수학 공포증 이런 거가 음습하면은 편도체 하이제킹이라는 게 일어나요. 편도체가 감정을 주관하는 뇌의 어떤 기관입니다. 그래서 편도체가 딱 활성화돼서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공포심이라든지 뭐 이런 감정이 그런 거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면은 복잡한 사고를 하는 쪽의 회로를 스위치를 끄고 죽고 사는 생존에 관계된 정보를 처리하는 스위치만 켜져요. 또 심리적으로 초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큰 시험이에요. 너무나 긴장되고 뚫려요. 머리가 하얘져서 생각이 안 나요. 대형 학교에서 제가 주제 발표자예요. 앞에 나가서 청중 앞에 섰더니 그렇게 배웠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이런 걸 초킹이라고 하거든요. 감정이 인지 기능을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런 편도체 하이제킹이나 초킹 같은 걸 넘어서서 편안한 마음일 때 뇌가 이제 돌아갑니다. 고급한 인지 기능, 전두엽이 주관하는 고급한 인지 기능이 그때 돌아갑니다. 감정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는 하나의 예입니다. 세 번째, 감정은 경험을 기억하고 구상하고 해석하는 힘이 됩니다. 감정은 감정이고 기억, 인지처리, 해석 이런 거는 전두엽이 주관하는 이성적인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뇌에는 해마체라고 해서 해마처럼 생긴 부위가 있어요. 그거하고 편도체란 게 있어요. 해마가 초록색 놈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여기 붙어 있어요. 이렇게 아주 밀접한 데 있습니다. 해마가 기억을 컨트롤하는 중앙 컨트롤 장치거든요. 해마하고 감정을 주관하는 편도체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서 아주 밀접하게 정보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강렬한 감정이 있었던 기억을 아주 오래 갑니다. 걔한테 한번 물렸다. 걔한테 물렸던 그 당시의 상황, 냄새, 소리 이런 거 다가 여러분에게 강렬하게 기억이 딱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냄새라든지 그 소리라든지 개가 왕왕왕 짖는 그 음성이라든지 그런 거 일부만 들어도 그때 감정이 확 살아나면서 이건 위험한 거야, 도망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건 뭐 좋았던 거야 이렇게 돼요. 어떤 거를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감정이 확 좋아졌어. 그럼 이거는 먹어야 되는 음식으로 기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하고 기억하고 결합돼서 딱 기억이 돼요. 강하게 기억이 돼요. 단 한 번이라도 안 잊힐 만큼 기억이 돼요. 이런 식으로 감정하고 기억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억은 감정이 강한 갈수록 오래 기억해요. 중간쯤 감정이 강하면 중간쯤 기억하고, 감정이 별로 변화가 없이 그냥 잔잔한 이런 애였으면은 그냥 원오브댐이 되는 거. 그 다음에 기억을 조합해가지고 재구성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아주 지식이 짧았던 시절에 우리 인간이라면 예를 들면 사자가 와. 저기 있는데 이럴 때도 사자가 와. 그때 놀라서 막 했어요.
그런 감정들이 싹 쌓였는데 걔들 사이의 공통점을 분석해서 부스럭 소리가 날 때는 사자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냄새가 나면 저기서 표범이 숨어서 잠복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각 다른 시기에 경험했던 것들을 재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구성하고 해석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런 감정이 없으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좋아하면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잖아요. 이분이 제 사부님이십니다. 폴리아라는 분이에요. 제가 이분이 쓴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라는 책을 보고 이분 거를 방법으로 삼아서 수학 교육을 해요.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진짜 깊이 공감되는 게 요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순전히 머리로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결의와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낯선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는 필수적이다. 진정한 문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과학자가 한 번에 성공 안 하잖아요. 한 번에 성공하는 건 누구한테 배운 거죠. 이때 생기는 좌절감을 이겨내야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 한두 번에서 실패하면 더 하기 싫거든요. 안 될 것 같고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고 난 안 되나 이래요. 어른들도 그렇거든요. 학생은 더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이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감정의 변화에 익숙해질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그의 수학 교육은 가장 중요한 점에서 실패한 것이다. 부정적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를 배워야 돼요. 근데 부정적 감정을 컨트롤하려면 그 배후에는 나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과거에 어려움을 딛고 성공했더니 큰 성취감이 있더라는 그런 기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힘들지만 꼭 참을 수 있는 거는 성공했을 때 오는 그 큰 성취감이라고 하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참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수학을 좋아한다라고 해요. 좋아하니까 쉽게 포기를 안 해요. 아이들이 게임 좋아하잖아요. 게임하다가 어떤 레벨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몇 번 실패했다고 금방 포기하나요? 아니죠. 더 하고 연구하고 막 그래서 탁 성공하면 좋아서 더 어려운 단계로 접근하고 더 어려운 미션을 해결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물론 게임 설계를 잘못해서 보통의 유저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한계치보다 더 높은 좌절감을 안겨주는 방식이라면 그 게임은 망하겠죠. 그래서 적당한 선을 잘 탑니다. 너무 쉬우면 시시해서 게임을 안 해요. 몇 번 하다가 쉬우면 재밌어서 할 것 같은데 안 그렇거든요. 너무 어려우면 또 안 해요. 적당히 어려워서 포기할랑 말랑 할 때 탁 성공하고 포기할랑 말랑 할 때 탁 성공하고 점점 어려워지면서 점점 도전감을 느끼게 만드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좋아해요. 좋아하니까 점점 어려워져도 더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거를 만나서 나중에는 1시간씩 2시간씩 매달려서 게임을 하고 수학 문제도 맨날 며칠 걸려서 한 문제도 도전하고 그렇게 변해요. 좋아하면 오래 버틸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파민 보상회로입니다. 어려울 때 성공하면 도파민이 팍 분비돼요. 그림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수학 동화에 있는 일러스트예요. 여기 측좌 해결이 안 돼서 도파민을 분비한대요. 그러면 편도체가 그걸 먹고 좋은 감정을 일으켜요. 그래서 복층 내핵인가 하고 그 다음에 해마가 야 이거 좋은 거네 하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들어왔던 정보를 다 결합을 해요. 이 좋은 게 왜 생겼지? 꿀을 먹어서 생겼구나. 이 꿀이라고 하는 애는 이런 기쁨을 주는 애구나. 다음에 또 꿀을 한참 찾아야지 하고 기억하고 꿀을 찾도록 세팅을 하는 거예요. 꿀에 관계된 정보를 다 긁어 모아요. 그렇게 해서 전두엽에서 그걸 다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도파민 보상회로거든요. 이게 계속 돌면서 나선형으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행동을 하면 기쁨이 오니까 그거를 점점 더 추구하게 돼요. 그게 쇼츠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말초적인 것도 있고 도박이라든지 이런 중독적인 것도 있지만 수학이라든지 사업에서의 성공이라든지 많죠. 그런 이제 긍정적인 도파민 보상회로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도파민 보상회로가 가당되면은 그래서 아주 어려운 게임,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도 끈질기게 매달리는 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포기 안 하는 게 생겨요. 그러다 보면 선순환이 생깁니다. 어떤 선순환이 생기냐면 한번 어떤 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예를 들면 독지를 한다고 쳐요. 어떤 아이돌 그룹 독지를 해요. 한번 독지를 하시는 분이 10년 이상 팬이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계속 들어오는 거야. 듣고 싶은 걸 듣고 보고 싶은 걸 봐요. 수학을 좋아하면 수학의 좋은 점이 계속 보여요. 안 좋은 점은 좀 흐린 눈으로 보게 되고 좋은 건 자꾸 보게 돼요. 역시 수학은 답이 딱 떨어져와 수학은 답이 있네.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뭔가 좋은 점을 찾아요. 그러니까 점점 또 좋아하니까 더 하고 도하니까 또 성취감 느끼고 이런 선순환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면 어떤 게 있냐면 계획된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좀 롱텀으로 인생 단위로 볼 때 있는 건데요. 우리의 삶에는 행운과 불행은 누구에게나 비슷한 기회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불운이 오고 어떤 때 행운이 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좋아해서 그게 푹 빠져서 산다고 해봐요. 그럼 보고 듣는 게 다 그 관련된 게 보고 듣고 계속 오랫동안 지속해서 예를 들면 수학이라고 칠게요. 수학을 하니까 어떤 때는 내가 좀 불운한 길을 갈 수 있어요. 경쟁이 치열한 학교에서 성적이 잘 안 나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또 어떤 때는 행운이 있을 수도 있죠. 좋은 선생님 만나서 척척 실력이 늘었다거나 좋은 교육 방법을 받아서 내가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뭔가 했다거나 이런 행운과 불운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면 행운이 계속 쌓입니다. 그걸 놓치지 않고 잡게 돼요. 우연이긴 한데 내가 그걸 계속 몰입해서 몰두해서 그걸 하다 보면 마치 계획된 것처럼
그쪽 분야에 긍정적인 자산이 쌓여요. 이런 건 사업하는 사람이나 공부하는 사람이나 하여튼 롱텀으로 뭔가 해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자나깨나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어느새 귀인이 와서 그 일을 도와준다거나 뭔가 운이 좋아서 된다거나 하는 게 생겨요. 물론 불임도 많지만. 그래서 좋아하는 거는 그렇게 성공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뭐 이거는 아이들 공부 수학 좋아한다 하고 조금 레벨이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좋아하지 않은 일이어도 몰입해서 하다 보면 좋아지거든요. 좋아지는 게 타고난 나의 운명의 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일하고 나하고. 근데 어쨌든 좋아하면은 끄적이게 지속알림이 생기다 보면 언젠가는 행운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놓칠 수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은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패가 없는 성공이에요. 어떤 경우는 암만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몰입했어도 실패할 수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MIT인가 버클리인가 뭐 그쯤에서 MBA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수영 국가대표 상비군이었어요. 보통은 태능 선수촌에 있을 것 같은데 대학을 미국에서 다니면서 국가대표 상군이더라고요. 이분의 꿈이 올림픽 진출이에요. 대학 시험 기간에는 2-3시간 자면서 수영 훈련이랑 시험 공부 둘 다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불행이 있었어요. 어떤 불행이 있었냐? 이분의 국가대표 경쟁자가 박태환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박태환을 넘어서서 국가대표가 되지 못했어요. 올림픽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분이 인터뷰한 걸 보고 이분은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성공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기쁨을 느끼더라고요. 내가 성장했다는 성취감, 뭔가 자기가 정했던 목표에 도달했다는 성취감, 내가 이거를 힘든 걸 해내고 있다는 자부심과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얻고 있고 이 기쁨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성공 아닌가. 그래서 좋아하면은 진짜 좋아하면은 그거는 결과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반드시 성공한다. 그 과정에서 얻는 기쁨이 있고 성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패가 없는 성공, 100%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좋아하는 것의 힘입니다. 그러면 수학을 좋아하면은 수학에서도 실패가 없는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성과도 가장 잘 따라옵니다. 좋아하는 애가. 그건 당연히 생각해보면은 코치한테 안 맞으려고 운동하는 애랑 좋아서 운동하는 애랑 뭐 누가 잘하겠어요. 맞아서 잘하는 애도 있긴 있겠지만 진짜 푹 빠져서 자나깨나 테니스 생각하는 애가 코치님이 안 보면 동땡이 치고 보면은 훈련한 척하고 하는 애보다 더 열심히 하겠죠. 오늘 서브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야 내가 유연성이 부족하니까 잘 안 되는구나. 유연성 운동해야겠네. 순발력을 기르려면 이렇게 잔발로 탁탁 뛰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자나깨나 연구하고 잘 치는 세계 1등 선수의 비디오 보면서 분석하고 누가 말려도 하고 부상이 생겨도 하고 좋아서 그냥 죽고 못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수학을 죽고 못 살도록 좋아하게만 만들면 여러분은 끝납니다. 수학에 관한 거는.